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AI가 모두 가짜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이 사태를 까발린 한국인 천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그날도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구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중국의 새로운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중국의 한 기업이 개발했다는 딥시크라는 AI가 미국의 최신 기술인 GPT를 뛰어넘었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중국의 AI 기술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며 이제 AI 혁명은 중국이 주도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영 찜찜하다는 반응이었죠. 기술의 진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데이터 보안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도 교수님께서 연구실로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은 평소 중국의 AI 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 베이징의 한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죠.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하시며 저에게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연구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답답함이 있었어요. 매일 비슷한 알고리즘을 다루며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반면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 같은 연구실에 절친한 동료 마이클도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죠. 마이클은 평소 중국의 AI 발전 속도에 감탄하며 언젠가는 직접 가서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던 친구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베이징 연구소의 장비들이 최첨단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도 했죠. 게다가 연구원들에게 제공되는 대우도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마이클과 저는 함께 중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죠. 하지만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불안은 곧 사라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구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익숙한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더 큰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중국인 연구원 리우첸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와 마이클을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연구소로 향하는 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지저분했고 곳곳에 공사장이 있었으며 회색빛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작은 실망감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유리로 지어진 연구소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 했어요. 수십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연구시설보다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리우첸은 연구소의 역사와 시설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컴퓨팅 센터와 데이터 처리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죠. 연구소의 규모만큼이나 그의 자부심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숙소 배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마이클과 제가 같은 건물에 배정될 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건물로 배정된 것이었죠. 마이클은 연구소 서쪽 끝에 있는 숙소 건물로 저는 동쪽 건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바꿔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리우첸은 그건 어렵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식당에서 매일 만날 수 있고 연구실도 멀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아무튼 제 숙소는 깔끔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특이한 점은 제 방 맞은편이 바로 리우첸의 방이라는 것이었어요. 리우첸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정된 것이라고 했지만 차라리 마이클과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날은
내일부터 시작될 연구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세 잊었죠. 다음 날 아침, 설렘을 안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리우첸의 안내로 연구소 중심부에 있는 제 연구실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분위기는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외관과는 달리 연구실 내부는 생각보다 낡아 보였어요. 컴퓨터들은 최신 모델이 아닌 구형이었고 서버실의 장비들도 먼지가 쌓인 채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딥시크가 이런 환경에서 개발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연구실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과들이 가득했어요.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가 기존의 10배라는 주장, 자연어 처리 정확도가 99%에 달한다는 결과, 새로운 알고리즘의 혁신적인 성과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논문에 기재된 실험 데이터와 실제 서버에 저장된 연구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서버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보니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날짜에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더 이상한 것은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소스 코드나 실험 데이터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다른 연구원들의 모습도 평소 연구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다들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경계하는 듯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들은 소수였고 그나마도 모두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 식사를 했죠. 오후에는 연구소의 데이터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서버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아 보였어요. 나머지는 그저 전시용 장비처럼 보였죠. 딥시크의 학습에 사용되었다는 슈퍼컴퓨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의문점은 커져갔습니다. 발표된 논문의 실험 결과들은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데이터는 조작된 듯했고 성과는 부풀려져 있었으며 검증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기술의 실체가 이렇게 허술할 리 없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마주친 리우첸은 제 연구실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날부터 의심스러운 점들을 지적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하루 동안 발견한 의문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발표 자료와 실제 데이터의 불일치, 작동하지 않는 장비들, 찾을 수 없는 검증 자료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연극의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늦게 제 방으로 마이클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밤이 되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죠. 복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온 마이클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발견했던 의문점들을 이야기하자 마이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마이클의 연구실에서도 장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연구 자료들은 실체가 없었다고 했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연구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내부 자료를 살펴보니 외국인 연구원들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연구원 명단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수십 명의 외국인 연구원들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대부분은 이름만 올려놓고 현장에는 없는 유령 연구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클이 우연히 접근한 내부 서버에서 데이터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연구 결과를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정된 데이터들,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실험 결과들, 조작된 성능 평가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딥시크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이 AI 기술의 실체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발표된 성과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실제 개발 과정이나 소스 코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그럴듯해 보이는 발표 자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이클과 저는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외부 저장 장치에 자료들을 백업했고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했죠. 마이클은 분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이곳은 그저 거대한 속임수였다는 사실에 격분했죠. 마이클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연구 윤리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이며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연구원들의 행동이 불안해 보였고 복도를 오가는 보안 요원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연구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연구소의 내부 자료들을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안팀에게 발각되고 말았죠. 연구소 측은 마이클을 심하게 추궁했고 데이터 유출 시도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이클을 끌고 가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이클의 숙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까지 작업하던 자료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고 노트북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에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마이클이 미국 정부가 보낸 스파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중국의 AI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죠. 연구소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 출입 시간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개인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마이클과 가까웠던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느껴졌고 리우체는 더욱 빈번하게 제 연구실을 들락거렸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 뒤에 차가운 경계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마이클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과연 무사할지, 어디로 끌려간 건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시에 저 역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연구원들이 중국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음모론, 서구 세력이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 한다는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은 마치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마이클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당장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마이클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저에 대한 연구소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의 모든 접속 기록이 검토되었고 개인 물품 검사도 빈번해졌어요. 마이클이 사라진 후 저는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곳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을 그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친구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이메일에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이클이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지만 절박했습니다. 마이클은 저도 곧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즉시 중국을 떠나라고 했어요. 우회 경로를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백업했던 자료로도 충분할 거라며 그걸 꼭 챙겨서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이클의 편지를 읽으며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우리의 일상이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맞은편 방의 리우첸이 처음부터 저를 감시하기 위해 배치된 요원이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대화와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마이클은 이 모든 것을 밝혀냈지만 그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메일 마지막에는 긴급한 경고가 있었어요. 이 메일을 읽은 즉시 삭제하고 컴퓨터를 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지우고 컴퓨터 전원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짐은 가져갈 수 없었어요. 여권과 백업 자료들 그리고 꼭 필요한 옷까지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죠.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연구소의 불빛만이 멀리 보였습니다. 맞은편 방의 리우첸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친절한 미소가
모두 연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야 하지만 어떻게 감시를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공항까지 가는 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이클은 과연 무사할까?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한밤중이었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가 제 방 앞에서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졌지만 이제 이곳에서 한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이클을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숨죽여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현금만 달랑 들어있었어요. 연구소 내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인터넷 사용이 감시되고 있었고 신용카드 사용도 추적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현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세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복도의 긴장감이 손에 잡힐 듯 했어요. 리우 첸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잠들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새벽 3시 이 시간이라면 감시가 가장 느슨할 거라고 생각했죠.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기에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폭탄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해서 로비를 지나야 했는데 그때 야간 경비원이 제 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장실로 피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경비원의 발소리가 화장실 앞을 지나 멀어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연구소 정문까지는 200m, 하지만 그 거리가 2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패턴을 며칠간 관찰한 덕분에 빈틈을 찾을 수 있었죠. 정문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다가 문득 이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연구소와 연결된 택시기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더 걸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벽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연구소에서 충분히 벗어난 후에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공항으로 가자고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호텔 이름을 말했다가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기로 했어요. 뒷좌석에서 계속해서 뒤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미행하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멈출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혹시 옆 차선에서 연구소 차량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경찰차가 우리를 세우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의 눈을 피해 무사히 공항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감에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항 카운터에 도착해보니 다행히도 한국행 비행기가 1시간 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 가장 빠른 자리를 예매해야 했어요. 그것도 몇 자리 남지 않은 마지막 좌석이었죠. 현금으로 표를 끊으면서도 긴장했어요. 혹시라도 티켓 예매 기록이 연구소에 알려질까봐 최대한 서두르며 수속을 밟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가방을 최소한으로 챙겨온 것이 도움이 되었죠. 짐이 많으면 도망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 보안팀이었어요. 그들은 공항 전체를 수색하고 있는 듯했고 출국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죠. 출국 심사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연구소의 보안 요원들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옆줄에 서 있던 한 한국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속삭였어요. 그 남성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는지 자연스럽게 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 남성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저에게 비행기를 놓치겠다며 서두르자고 말했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희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의 행동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그 한국 남성은 계속해서 저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척 했습니다. 마치 정말 여행을 함께 온 연인처럼요. 심사관도 저희를 평범한 커플로 보았는지 특별한 의심 없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한국 남성은 제가 안전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와 탑승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저를 도와준 한국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왜 이렇게 도망치듯 중국을 떠나야 하는지 제가 처한 상황을 짧게 설명했어요. 저는 그에게 중국 AI 연구소의 진실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제 친구가 실종된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연구소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고 그들의 감시를 피해 탈출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기술 발전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게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변호사라고 하시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곳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한순간의 기지와 용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 가면 부디 안전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를 구하는 일도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낯선 이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선뜻 나서서 도와준 그의 용기가 제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여정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풍경이 보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와 긴장,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마이크를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그를 구해내리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안전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오래전 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인 연구원 김성민 박사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AI 윤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었고 그의 진정성 있는 연구 자세가 인상적이었죠. 무작정 서울의 한 AI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김성민 박사는 제가 불쑥 나타난 것에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중국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중국의 AI 기술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죠. 김성민 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딥시크 프로젝트의 실체를 보고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국의 AI 기술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러던 중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민 박사가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제게 중국행을 추천했던 교수님이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성민 박사는 그 교수가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서구의 AI 연구진들을 중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해왔고 동시에 한국의 AI 연구를 방해하는 임무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했던 교수님이 그토록 존경했던 스승이 알고 보니 중국의 스파이였다니.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제가 중국행을 결심한 것도 마이클과 함께 가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의 치밀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김성민 박사는 제게 차를 건네며 진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이런 활동을 예의주시해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의 AI 연구진들을 유인해 가두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 교수가 한국의 AI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누명을 씌우거나 연구비 지원을 막거나 심지어 핵심 연구원들을 빼내가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마이클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탈출시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위험에 처했던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김성민 박사는 이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마이클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베이징과는 사뭇 달랐어요. 이곳에서는 진정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김성민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 AI 연구소의 모습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성민 박사의 안내로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왜곡된 환경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연구가 단계별로 철저하게 기록되고 검증되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여러 연구원들의 검토를 거쳤고 연구 과정의 모든 순간이 상세하게 문서화되었죠. 서버실에 들어섰을 때 특히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모든 연구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소의 허울뿐인 장비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각 연구실마다 독립적인 검증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연구 결과도 조작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였어요. 매주 열리는 연구 발표회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발전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웠죠. 김성민 박사는 제게 한국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연구는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그 과정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연구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어요. 데이터 수집부터 알고리즘 개발 결과 검증까지 모든 단계에서 윤리적 기준이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연구소의 동료들은 마이클을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AI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이 꾸려져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중국 연구소의 데이터 조작 흔적을 찾아내고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김성민 박사는 국제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었던 거예요. 그의 명함을 찾아보니 박준호 변호사님이었고 국제법 전문가셨죠. 연락을 드리자 바로 연구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마이클을 구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먼저 국제인권단체들과 접촉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동시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국제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게다가 연구소의 보안팀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석하는 한편 혹시 모를 중국 측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도 구축해 주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인권단체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유럽의 주요 연구기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중국 당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마이클이 오늘 석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딥시크를 홍보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소식은 치명적이었겠죠. 엠바고를 조건으로 빠르게 일을 진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성민 박사님과 박준호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박 변호사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고 마이클이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 측의 체면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마이클은 미국이 아닌 제3국인 한국을 통해 출국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인천공항에서 마이클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중국 당국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에 도착 시간 내내 초조했어요. 마침내 마이클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마이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연구소 방에 갇혀
매일 같은 질문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AI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해요. 마이클은 제가 무사히 탈출한 후 중국 측에서도 압박을 받았는지 대우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중국과 한국의 AI 기술 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압박이 통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에서 마이클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중국 당국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외국 연구진들을 감시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이제 미국으로 같이 돌아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연구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지독하게 해야 해요? 여기 일본 여행 후 한국에 온 폴란드 여성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기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무척 좋아해서 제 이야기를 한국의 사연으로 보낼 수 있다니 너무 들떠요. 저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대에서 한국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지금이야 제가 한국 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국 취직이 잘 되겠다며 축하도 많이 받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공부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고 엄청 말렸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K-팝이나 K-드라마가 유럽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도 아는 게 없었죠. 한국이라고 하면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북한이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분단국가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했냐면 정말 우습게도 미국 드라마 때문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미국 드라마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공개되는 날은 밤새도록 전 시리즈를 몰아보기도 하고 본 걸 두세 번 보기도 할 정도로 정말 열광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미국 드라마 정보를 얻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우연히 어떤 네티즌이 올린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글을 봤어요. 미국 드라마보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소소한 이야기가 정말 재밌다고 말이죠. 물론 지금은 엄청난 대작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때 한국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에 비해 소소한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처음엔 뭐 재밌겠어 싶어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 한 편을 통해 저는 한국 드라마에 입문하게 되었고 그 이후 남들 다 미국 드라마와 영국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혼자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밤을 샜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전지현 씨가 나오는 별에서 온 그대였고 마동석 씨가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한국 작품들은 로맨스부터 스릴러까지 모든 장르를 다 기똥차게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공과 사건들이 다이나믹하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마어마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드라마에 보편적으로 나오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가족들을 아끼는 마음이 유독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은 정말 다정한 나라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점점 들리는 말도 있고 그 문화를 좋아하다 보면 왠지 자막 없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K-팝 유행 잠깐 반짝하는 건데 시간과 돈 들여 배웠다가 나중에 되면 쓸모 없어진다고 우려의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상관없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지금이야 바르샤바 대학교를 비롯해서 폴란드의 한국 학과도 5개나 있고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만 제가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정말 한국어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폴란드로 유학 온 한국 학생을 수소문해 겨우겨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어는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 데다가
높임 표현을 배우는 것도 정말 어려웠어요. 존댓말을 쓰다가 다시 반말을 썼다가 정말 엉터리 한국어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드라마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도 하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말들을 자주 따라하다 보니 아주 기초적인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한국어는 자모음 24개만 외우면 끝이잖아요. 이게 뭐여 말이 되다니 다른 언어에 비하면 정말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자기 나라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잘 없는데 한국은 언어 체계가 정말 잘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종대왕 이야기였어요. 어쩜 백성을 안타깝게 여겨 문자를 만들었다니 너무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진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아름아름 공부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숙해졌고 저는 취업도 한국 기업에 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새 유럽 어딜 가도 한국 기업의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한 나라라면 앞으로 미래도 더 창창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한국과 관련된 곳을 진학하고 싶었고 수소문 끝에 저는 브로츠와프 한국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와 달리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엔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브로츠와프 한국학과는 그 대학 어문 계열에서 입학 경쟁률이 가장 높은 인기 학과가 되었습니다. 초반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부 어린 여학생들만 배우는 언어였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K-팝과 K-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겨져서 폴란드 젊은이들 전반으로 한국어가 유행처럼 번져갔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 가정집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직접 한국 학생의 집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텔이나 기숙사가 아니라 실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니 정말 들떴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진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되었죠. 저는 당연히 이건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교수님과 면접 후 한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떠나기 전 저는 한국까지 가는 김에 일본도 잠깐 들를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일본이 요새 엔저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데다 한국과 비행기로 얼마 걸리지 않으니 엮어서 갔다 와야겠다 생각했죠. 여행 전 일본을 먼저 들렀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정하고는 일본 여행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택을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곧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일본은 처음 가보는 여행지라 밝을 때 도착하고 싶었는데 비행기가 지연되고 연착되는 바람에 막상 일본에 도착했을 땐 꽤 늦은 밤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약해둔 숙소에 미리 좀 늦을 것 같다고 중간 경유지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까지도 회신 메일이 오지 않아서 살짝 불안했어요. 일단 KQ라인을 타고 얼른 호텔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서둘러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역에서 막 내렸을 땐 주변이 어둑어둑해서인지 길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구글 지도만으로 찾아가기에는 지도가 너무 단순하게 적혀져 있어서 헷갈렸어요. 게다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니 간판을 비교해서 길을 찾아가기도 어려웠죠. 하는 수 없이 저는 길을 지나가는 현지 일본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제가 길을 물어보려 말을 걸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은 길을 물어보는 제가 마치 귀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후다닥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은 3번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다들 저를 피해 도망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에게 길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직원도 저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 직원의 기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도 일본어를 못하는 데다 직원도 영어를 할 수 없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번역기도 먹통이라 겨우겨우 종이에 길을 그려 소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정말 갖은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시간도 길었는데다 호텔까지 찾아오는 일도 순탄치 않아
얼른 짐을 풀고 씻고 좀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호텔 프런트의 직원에게 예약 문의를 하자마자 저는 당황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프런트 직원은 영어를 좀 하겠지 싶었는데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어 보였어요. 그 직원도 당황한 눈치였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게 방이 없다는 느낌으로 계속 안 된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곤 저보고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제 예약 내역을 보여주며 분명 오늘 밤 예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은 모르겠다는 듯 계속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실랑이를 주고받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더 있어봐야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로비에 앉아서 다른 숙소를 검색해봤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 검색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 눈물이 찔끔 나올 것만 같았죠. 게다가 프론트 직원이 계속 난색을 표하며 나가라고 하는 통에 검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약 사이트에서 알고 봤더니 제가 늦게 도착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잘못 이해해서 호텔 측에서 제 예약을 취소했던 거였어요. 그리곤 그 빈 방에 다른 예약을 잡아서 풀부킹이 되었던 거였죠. 물론 나중에서야 이 일에 대해 사과도 받고 돈도 돌려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앞이 막막했어요. 호텔에서 일 처리를 그렇게 하나 싶었죠. 그렇게 어두운 길 위에서 큰 캐리어 하나 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주변 호텔을 다 돌아야 하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제게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껏 길을 물었던 일본인들이 죄다 불친절했던 탓에 친절하게 다가오는 남자가 감사하다는 마음까지 들었죠. 그 사람 역시 영어를 하진 못했지만 제가 대충 이해하기론 제게 호텔을 구해준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잘 됐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로 했죠. 그 사람도 싱글벙글하며 제 캐리어를 대신 끌어주려고 할 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제게 한 여성이 뛰어와 제게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여성의 질문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그 여성은 제게 다가와 이 사람과 정말 하룻밤 잘 거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여성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은 이럴 줄 알았다며 그 남자에게 일본어로 막 화를 내고는 제 캐리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러고선 여기 근처가 성매매를 하는 거리인데 저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가온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만약 제가 저 사람을 따라갔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절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 여성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일본에도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감동스러웠어요. 그러자 그분은 자신을 한국 사람인 지연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길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지연이는 방송국 작가로 촬영 사전 답사를 왔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숙소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호텔로 안 가고 여기 있냐고 제게 되물었죠. 지연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금세 휴대폰을 켜 숙소를 찾아봐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호텔을 알려줬죠. 저는 지연이 덕분에 그제서야 짐을 풀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며 SNS 연락처라도 하나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연이는 전혀 아니라며 자기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지연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연이가 알아봐준 숙소에 체크인을 했어요.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보냈던지라 다음 날까지 정신없이 잠에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본 여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3일간의 일본 여행은 좀 묘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제가 첫날 느꼈던 것처럼 대부분 불친절했고 영어가 통하지 않아 여행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일본은 마치 일본 사람들만을 위한 장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금액이 저렴해서 별 생각 없이 여행을 왔지만 크게 기억에 남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음식이었죠. 일본은 생선과 면 요리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고기로 된 음식이 없어서 불편했죠. 죄다 생선만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대부분 좀 달달한 데다 튀긴 음식들이 많은 느낌이라 계속 먹다 보니 거북한 느낌도 들었죠. 그렇게 정말 불편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내내 혹시 한국도 이런 느낌이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니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입국 심사장 저 멀리까지 길게 줄이 늘어져 있었죠. 한참 기다려야겠네 싶었는데 생각보다 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제 차례가 되었어요. 왜 이런 게 가능한가 봤더니 한국 공항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덕분이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굳이 방문객들이 기다리든 말든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일 처리를 하는 편인데 한국 직원분들은 사람들이 몰리자 불편함이 없도록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한국 입국 시스템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있어 디지털화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에도 이런 걸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무기는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한국에서 같이 수입해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길치인 제가 이렇게 큰 공항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이 보였어요. 처음엔 기념사진을 찍는 용도인 건가 싶었습니다. 로봇의 동그란 부분에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진을 찍고 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몸통 부분의 터치스크린엔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눌렀더니 로봇이 직접 움직이며 제가 가고 싶은 장소까지 안내해줬어요. 저는 로봇 덕분에 하나도 헤매지 않고 공항철도에 도착할 수 있었죠. 물론 이 로봇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크게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한국 공항이 처음이거나 어르신들이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실 때는 꼭 필요한 로봇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일부 사람들을 위해 이런 로봇까지 준비해둔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인상부터 감동적이었던 한국에서의 이주는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바로 휴대폰이었어요. 한국에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지갑 없이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교통카드 기능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도 현금을 정말 많이 써야 해서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동전이 엄청 많았고 저희 폴란드는 아직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꼭 지갑을 들고 다녀야 했는데 한국 상점에서는 휴대폰 결제가 안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폴란드로 와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한국에서 고작 2주 만에 들어버린 습관 때문에 휴대폰만 들고 나갔다가 결제가 안 돼서 낭패를 본 적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이었다면 편리했을 텐데 폴란드는 진짜 번거롭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알려준 사람은 바로 한국 홈스테이 메이트인 윤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윤지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야채를 먹는다는 것이었죠. 아침엔 보통 계란과 빵 이렇게 간단히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아침부터 먹더라고요. 게다가 여러 반찬을 꺼내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윤지 말로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며 아침을 이렇게 든든히 먹어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되질 않아 하루 이틀은 계란과 빵을 먹었지만 윤지의 집에서 지내면서 점점 아침밥의 매력에 빠졌어요. 아침밥을 든든히 먹은 날은 정말 점심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폴란드로 돌아온 지금도 밥을 챙겨 먹진 못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침을 두둑히 먹고 있어요. 아무튼 한국 가정집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바로 분리수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분리수거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그냥 막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것저것 다 섞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을 때 윤지가 저를 불러다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릴 때 라벨을 떼는 것부터 음식물이 묻었을 땐 한번 헹궈서 버리는 것까지 꼼꼼히 알려주었습니다. 윤지에게 배운 분리수거 과정은 정말 번거로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버릴 때마다 하나하나 챙겨서 버리다니 정말 꼼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환경 보호를 위한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라는 것도 신기했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사실 분리수거를 잘하든 말든 그걸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버려도 될 텐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죠. 왜 굴지의 기업들에서 한국인들을 좋아하는지 저는 분리수거로 단박에 이해해버렸어요. 2주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직전에 다녀온 일본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연코 한국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친절했어요. 길을 물어볼 때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서 여행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죠. 일본에서 지낸 건 3일뿐이었지만 저는 그 3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문화교류가 마무리될 쯤 저는 일본에서 저를 구해줬던 지연이가 생각났습니다. SNS로 연락해 곧 폴란드로 돌아갈 예정인데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죠. 지연이는 정말 좋다며 서울에서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지연이와 안국역에서 만났고 지연이는 소개시켜주고 싶은 카페가 있다고 얘기했죠. 한옥으로 된 카페였는데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빵 냄새가 확 퍼졌어요. 무엇보다 한옥 느낌의 디자인이 정말 멋스러워 이곳에 데려와준 지연이에게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커피와 빵이 너무 맛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의 빵은 좀 퍽퍽한 빵들이 대부분인데 한국 빵들은 굉장히 질감이 부드럽고 맛이 조화로웠어요. 빵이라고 하면 원조는 유럽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합으로도 너무 맛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도 자꾸만 손이 갔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지연이에게 그때 답사하고 갔던 방송 촬영은 잘 끝났냐고 물어봤고 지연이는 5일 전에 잘 촬영 마무리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저는 지연이에게 어떤 내용의 방송이었냐고 물어봤죠. 지연이는 한국 일제강점기와 관련해서 여러 특집 촬영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한국 역사를 다 아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독일과 폴란드랑 비슷한 느낌이야? 하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연이는 비슷하긴 한데 독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독일은 과거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저는 왜곡된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의아했죠. 그러자 지연이는 일본이 잘못한 것들은 싹 빼고 자기들 유리한 내용만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말에 불쑥 화가 났어요. 물론 독일도 아직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았지만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 더 이상 별 감정이 없어요. 물론 아직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신 어른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젊은 사람들은 독일에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딱히 나쁜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본은 제대로 사과는커녕 역사 왜곡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그런 왜곡을 제대로 알리려 촬영을 다니고 있는 지연이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자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역사를 잘 알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다만 걱정되는 건 젊은 한국 친구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했죠. 저는 지연이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마치고 저는 지연이에게 근사한 저녁을 산다고 하곤 말만 하라고 얘기했고 지연이는 그래도 한식을 먹는 게 좋지 않겠냐며 한국 음식을 제안했어요. 지연이가 데려간 곳은 치킨과 떡볶이를 함께 파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이의 선택이 정말 탁월했죠. 사실 일본에서는 늘 생선만 먹어야 해서 좀 괴로웠는데 한국 음식은 선택지가 많을 뿐더러 치킨은 정말 제 취향이었거든요. 갓 나온 바삭한 치킨과 다양한 소스들은 전 세계 누가 먹어도
호불호가 없을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떡볶이를 먹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사실 폴란드 한국 음식점에서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떡볶이를 시켜 먹을 생각을 안 했는데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훨씬 매콤하고 달콤했어요. 그리고 떡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지연이는 떡도 밀떡과 쌀떡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취향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쫀득한 이 떡이 딱 제 취향이었고 지연이는 그게 밀떡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폴란드 한식당에서 먹어봤던 떡볶이는 가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것도 그럴게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역시 원조 음식은 직접 와서 먹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무리하고 지연이와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또 한 번 의아한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는 지연이에게 한국은 나이 드신 분께 자리를 비켜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지연이는 웃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했죠. 폴란드에서 한국에 대해 공부할 때 한국어에 높임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가족 식사를 할 때부터 동료들끼리 있을 때도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윗사람들의 결정을 따르거나 양보하는 모습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질서가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니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합의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래도 잘 뭉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한국에선 사람들 사이에 예절이 잘 지켜진다고 했어요. 튀는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걸 편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든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와 인상 깊은 만남을 마무리하고 저는 며칠 뒤 다시 폴란드로 돌아왔어요. 막상 폴란드로 돌아와 보니 한국에서 편하게 지냈던 경험 때문인지 폴란드 생활이 좀 답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기업에 꼭 취직해야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에 취직하고 나서 저의 한국 생활을 한 번 더 사연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게요. 오늘 안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새 엔저로 일본에 갔다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인 듯 싶어요.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같은 전범 국가라도 정말 큰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두 나라의 차이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